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관련 의혹이 지난 15일 SBS 단독 보도로 시작되었으니까 오늘로서 4일째 접어들게 됩니다. 이 특종 보도가 나간 뒤 지난 4일 동안 반박과 재반박 그리고 해명들 여기에 대한 의견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손혜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먹은 SBS는 어제였던 17일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이날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밝혀진 손혜원 관련 건물은 모두 10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미 알려진 건물 말고도 4채가 더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남편 재단 명의의 건물만 8채이고 거기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더하면 손혜원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14채로 파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11채는 문화재 거리 지정 이전에 사들인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1.5km 길이 문화재 거리 지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손혜원 관련 건물이 사업구역 내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초 어느 곳을 문화재 거리로 설정할지를 결정한 것은 목포시청이었습니다. 당시 목포시청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밀집 구역을 넓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렇게 올라온 목포시청의 최초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벌이면서 사업구역을 좁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두세 차례 면적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602필지 11만 4천 제곱미터 구역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문화재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매입한 3채는 물론 심지어 지정 이전에 매입했던 11채까지도 두 차례나 좁히는 과정을 거친 사업구역 안에 모두 들어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도 이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거리를 직접 추진했던 주무부서 관계자는 손혜원 측의 건물 매입 방식이 국민정서는 물론 사업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600여 필지의 문화재 거리 구역에 손혜원과 관련된 건물이 14채에 달하자 또 다른 문화재청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화재 거리 구역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는 보도를 이어가면서 특정 세력 또는 특정 지역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재로 보도를 이어갔는데 그게 바로 5.18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목포 구도심에 있는 2층짜리 옛 동아약국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앞에 5.18 민주항쟁 목포시적지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은 80년 5.18 운동 당시 이 목포 지역 민주인사들이 모이던 항쟁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약국주인 안철 선생은 항쟁을 주도하다 경찰의 주모자로 연행돼 옥고를 치렀고 훗날 5.18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안 선생의 아들 부부가 살던 이 건물이 2017년 9월 팔리게 됩니다. 이 건물의 새 주인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남편이었습니다. 기존의 손 의원은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고 손 의원은 처음에는 이 건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예술가에게 사라고 했지만 건물 면적이 너무 작아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보좌관이 매입을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의 남편이 칼국수집을 열고 싶다고 해 건물을 사라고 했다는 게 손혜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은 손혜원의 보좌관에게 칼국수집을 운영할 계획인지 물어봤는데 보좌관은 칼국수집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단팥죽이나 팥빙수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목포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인 즉슨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건물을 사들여 목포에 5.18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들이지 못했던 건물이었는데 외지인이 사들여 칼국수, 단팥죽, 팥빙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지역 민심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광주 작가회의 백은하 작가는 안철 장로님 생가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한 개인이 사유화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장소다라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손의원의 보좌관이 매입할 때 가격은 4,500만 원. 5.18 유공자 안철 선생의 유족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았다가 어느 날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 팔라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손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매입하고 11개월 뒤에 목포의 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때 별도로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내부 보수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거리에 있는 15채 보수의 올해 1차 지원금만 24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의 윤리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입니다. 손혜원의 말처럼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고 목포를 살리고 싶었다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실현했어야 바람직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사서 문화를 보전할 생각이었다고 해도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박물관 부지를 하나 커다랗게 샀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혜원은 증여까지 하면서 재단이사 딸, 보좌관 딸, 남동생 아들 이름으로까지 재생사업구역 전반에 걸쳐 건물을 사는데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상임위에서 활동해오고 있는데 이미 친척의 지인들이 다 해당 구역에 집을 산 이후에도 국정감사기관의 의원들을 데리고 창성장에도 가고 해당 거리를 돌아보고 관련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로 사업이 잘 돼서 해당 거리가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손 의원은 지금 안 팔았으니 차익이 없다, 순수한 의도였다 하는데 자신이 이익을 봤다, 아니다 하는 건 논점과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관련한 외지인들이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값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원 건물주들을 비롯한 지역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 뻔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혜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국민 눈높이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손혜원은 시종일관 빳빳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적반하장격으로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초권력형 비리라고 말한 데 대해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초권력형 비리라고 말한 것은 청와대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김정숙과 손혜원의 친분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엊그제 민주평화당도 이런 취지의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여당 원내대표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것인지 영부인은 비판해서는 안 될 어떤 신성한 존재인 건지 김의겸의 논평에 뚜껑이 열리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이 지난 17일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원내 수석 부대표직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한 반면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다라는 본인의 해명을 받아들여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에도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까지 열며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두 사람의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파장이 커질 거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최고위 시작 전까지 서 의원의 원내 수석 부대표직 사임은 물론 손 의원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임 및 위원 사보임이 불가피하다는 당내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혜원에 대한 판단은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판단은 여론의 추이를 며칠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만약 손혜원을 살려둔다면 손혜원 뒤에 김정숙이 있다라는 정치권 일각과 국민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고작 원내수석 자리를 내놓는 것 가지고 국민적 공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면 어림도 없다면서 서 의원에겐 출당 조치 등의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문광희 소속 의원이 문화재를 사고 파는 게 어딜 봐서 상식적인가라면서 부동산 투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손혜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전 재산을 걸고 목숨도 걸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최경환 의원은 내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이정현 의원도 야당이 탄핵을 실천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했지만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전 재산을 걸고 목숨까지 걸겠다고 합니다. 많이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어쩌면 정말로 진짜로 본인이 한 일이 선행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본인 혼자 선행이었다라고 믿는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